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의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한국 사회 혐오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 혐오 역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네. 혐오라는 사회적 현상을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평민들이 천민들을 혐오하거나 양반들이 평민들을 혐오하는 그런 계급 간 혐오는 좀 있었죠. 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혐오하는 현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실은 저는 시작됐다고 보냐 하면 네. 해방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제일 극성을 부리는 기승을 부렸던 혐오 현상은 빨갱이 혐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빨갱이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당시에만 해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또 국민들도 민중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사회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한 80%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까지 하면 더 많죠. 근데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승만 대통령조차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왜? 미국이 들어와서 반공을 주장하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막 박살을 내거든요. 다 해체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약자. 이거는 강요된 혐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의 혐오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빨갱이 혐오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이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혐오는 극심했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 혐오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혐오가 극심해진 건 이제 1990년대 이후, 즉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개인 간 경쟁이 극심해지고 네. 생존 불안이 심해지고 또 존중 불안이 심해지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개인 간 혐오, 집단 간 혐오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녀 간의 혐오라든가 혹은 뭐 이주민 혐오라든가 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다가 21세기 들어와서는 아주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혐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네. 해방 이후에 한국 근현대사가 잘못되면서 생긴 그런 어떤 비극적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 사회의 그 대표적인 혐오 종류가 이제 몇 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거는 어떤 걸로 보세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 빨갱이 혐오, 빨갱이 혐오. 종북좌파 혐오가 제일 심하다고 봅니다. 색깔 혐오라 불리죠? 그렇죠. 색깔 혐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뭐 저 사람은 빨갱이다, 종북이다, 뭐 좌파다 이렇게 낙인찍이 오면 사람들이 막 혐오하잖아요. 네. 그 혐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약자니까. 네. 그 사람들은 항상 약자였으니까. 그래서 종북 좌파에 대한 혐오 혹은 빨갱이에 대한 혐오 이것이 조금 확장되면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극우 보수 세력이나 아니면 꼴통 보수들은 그 문재인도 빨갱이라고 보잖아요. 네. 이게 노인들 보면 카톡이랑 보면 다 문재인 빨갱이라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연찮게 봤거든요. 그 카톡 내용을.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름 잘 썼나 봐. 네. 근데 어쨌든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쯤 되면 그냥 낙인 찍는 순간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네. 뭐 이재명 빨갱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인이라면 최소한 빨갱이, 종북 이런 거는 낙인 찍히는 걸 싫어하죠. 두려워합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최근 들어 심해진 게 외국인 혐오, 이주민 혐오가 네.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엄밀하게 보면 외국인 혐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은 혐오하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국제화 과정 묻는 거예요. 이거 문명화된 국제화 과정. 근데 동남아인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문화 과정. 네. 이름이 틀려져. 네.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 혐오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에 따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인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혐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동경의 대상이기도 한데 가난한 나라 출신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외국인 혐오나 이주민 혐오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혐오, 가난에 대한 혐오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성 혐오도 이제 심각하죠. 요즘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전통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자 혐오. 뭐 여러 차원에서. 저도 이 담배 피거든요. 네. 이제 소수자가 됐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좀 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혐오하지 않았거든요. 담배 피는 집에서 전자담배 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담배 안 핍니다. 안 피나요? 요즘에 좋은 담배 피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디를 가도 그냥 배척의 대상. 안타깝습니다. 네. 빨리 그 혐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 혐오에서 그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혐오. 가난한 사람들 혐오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그 북한 혐오의 그 변천 과정과 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에 대한 혐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보세요. 북을 약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 무서운 존재다. 호랑이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존재다. 그러면 혐오가 아니에요. 증오죠. 네. 적개심. 네. 근데 예전만 해도 한국이 북쪽보다 국력이 떨어질 때, 네. 다시 말하면 소위 잘 사는 거로 비교했을 때, 네. 보통 80년대, 70년대까지는 북이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때는 혐오가 아니었어요. 적개심이지. 증오. 때려잡자. 이런 증오, 분노 이런 거였는데, 네. 80년대, 90년대를 거치고 지나가면서 이제 북쪽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고, 네. 남쪽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부유해지는 과거보다, 이래 되면서는 혐오 현상이 되죠. 북에 대한 혐오가 돼요. 다시 말하면 약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갖고 비교하니까? 경제력. 네. 사실은 지금도 북이 약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핵을 가진 거지? 이렇게 거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가난해도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담화도 얘기했던데, 까불면 핵으로 쏘겠다 이러는데, 상당히 강한 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 머리에 핵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으로만 세상을 봐요.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돈이 많냐 적냐. 특히 물질적 풍요 이런 걸 중요시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북은 한국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한국인들의 북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딱 거기 고착돼 있습니다. 30년 전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북도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 성장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런 정보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은 거지 나라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데 핵을 갖고 있어. 핵을 갖고 있어. 위험해.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해로운 집단이다. 네. 북쪽은. 근데 거지다. 우리보다 약하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혐오가 생긴 건데,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혐오가 생기면 그 대상을 알고 싶어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식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국방장관이 선제 타격한다고 네. 그런 어떤 연관이 있나 봐요. 그렇죠.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네.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거지 새끼들.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함부로 막 하는 거거든요. 거지들은 다 죽일 수 있어. 네. 선제 타격. 근데 거지들이 핵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헥헥거리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됐어요. 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혐오는 차라리 증오가 나요. 사산책으로. 네, 차라리 증오면 이제 좀 쟤네들이 무서운 애들이니까 우리 좀 알고 지내자. 혹은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쪽으로 가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쟤네들 뭐 다 선제타격해서 다 작살내버리지 뭐 까짓 거 이런 망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혐오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혐오를 줄이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젊은 남성들 경우에 생존 불안만 별로 없어도, 즉 취업이 되고 네. 먹고 살만하고 또 집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 네. 여성 혐오 거의 저는 발 못 붙일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생존 불안을 일단 줄여줘야 된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되겠죠. 혐오는 불평등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얘기하지만. 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혐오 현상도 심해집니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법이잖아요. 근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대죠.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후자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다 나중에 죽일 겁니까?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데스노트 네. 쓸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짓을 하면 그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면 그런 사람들과도 공존하려고 그래야 돼요. 왜? 인간이니까. 또 같은 국민이고 이웃이니까. 근데 국가보안법은 우리한테 뭘 강요하느냐? 공존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를 주장한 거죠. 뭐 심지어는 죽여라, 신고해라, 이웃집 아저씨도 다시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사실은 저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 사회의 혐오를 강요해온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풍토를.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거죠.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폭발한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다 잡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이런 발상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되고 장기적으로는 뭐 분단 체제가 해소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개혁과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차원에서의 공동체가 복원될 필요가 있죠. 분단 체제 해소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마을 공동체, 이웃 공동체 회복에서 끝난 게 아니고 국가 공동체가 복원돼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남과 북도 그렇게 가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이제 혐오 현상은 말끔하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혹자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살아있지만은 네. 그거 사문화된 거 아니야? 요즘엔 국가보안법으로 누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런 뭐 이슈라는 이제 언론 보도 없잖아.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제가 그거는 뭐 따로 뽑아서 뭐 강의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네. 사문화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쓸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아무도 신경 안 씁니까? 무의식 속에 다 있는 것 다 같아요.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갔어요. 네. 어느 나라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우리말 쓰는 사람들 앉아있네? 반갑잖아요. 반갑죠. 외국에서 만나면. 근데 네. 북쪽 사람들이래. 그러면 한국 사람들 동석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동석 안 해요. 야, 북쪽 사람들이래. 나가자. 딴 데 가자. 그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과 행동이 다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위험하죠, 사실. 동석해서
말을 섞으면 회합통신죄 걸리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네. 거기서 혹시 볼펜 교환을 했다 그러면 금품수수죄. 아. 그 다음에 편의 제공. 편의 제공 이런 거 걸린다든가. 아. 아니면은 또 상대방 얘기하다 칭찬했어요. 잘생기셨어요? 그럼 고무찬양죄. 아. 그죠? 헤어질 때, 자, 이제 열심히 삽시다. 그럼 네, 그러고 왔어. 네. 지령수수죄. 아. 야. 다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여기서 이 사회에 살아왔으니까. 알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가질 않죠. 그래서 북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사회주의,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회주의? 싫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의연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이, 공공장소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면 처음에 사람들은 그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 안 피죠. 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안 핍니다, 거기서. 내면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게 아니라 내면화됐습니다. 아. 이게 더 위험해요. 차라리 인지하고 내가 국가보안법에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지배받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게 만드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렇군요.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촘촘하게 네. 이렇게 잘 있는지 몰랐네요. 뭐 더한 얘기도 많은데 오늘의 주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 현상에 대해서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